네,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병원 김주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타비 이후에 포스트타비 메디케이션과 포스트오피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예,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타비를 하기 전에 어떻게 타비를 이벨루에이션 할 거냐, 뭐 이미지나, 그다음에 타비 하기 직전에 이제 초음파나 CT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자 이벨루에이션, 그다음에 타비 당시에 어떻게 할 거냐를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타비가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early 포스트 타비 스테이지에 있어서는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 그다음에 통증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모빌라이제이션 시켜서 퇴원을 시킬 거냐, 또는 블럭 같은 게 있기 때문에 EKG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얼리 피리어드와 레이트 롱텀에 있어서 나중에는 안티스롬보틱 에이전트를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그다음에 엔도카다이티스가 잘 생길 수 있는데 그걸 프로폴렉시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타비가 끝난 이후에도 초음파라든지 심전도를 주기적으로 시행을 해서 밸브의 펑션이나 엘브의 사이즈나 펑션, 또 그다음에 펄머니 아트리 프레저, 또 그다음에 카디악 리듬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인미디에이트 포스트 프로시저 매니지먼트, 결국은 퇴원 직전 또는 퇴원하기 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환자가 제너럴을 걸었든 아니면 맥을 걸었든 환자에게 뭐 제너럴 걸었다면 익스튜베이션을, 맥을 걸었다면 환자가 이제 멘탈이 돌아오는 것을 관찰해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 프로시저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CCU나 아니면 병실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죠. 텔레메트리를 통한 심전도, 그다음에 바이탈 사인, 그다음에 각 병원에 따른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인테이크나 아웃풋, 그다음에 피 검사, 보통 CBC들을 하게 되고 엔자임들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어세스 사이트의 부위가 어떻게 헤마토마가 생겼는지, 슈노드린이 생겼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해서 초음파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환자 이제 또 마취가 깨면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런 통증에 대한 컨트롤, 또 그다음에 멘탈이 얼마나 이제 회복되느냐 정도를 관찰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빨리 이제 환자를 얼른 모빌라이제이션 시켜서 퇴원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세스 사이트에 헤마토만 없다면 어떻게든 모빌라이제이션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환자에게 합병증이 있는지를 관찰하게 되고, 그러면서 환자에게는 피지컬 액티비티를 인커리지하고 PT 같은 것을 메인테닝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나면 이제 지금까지 중단했던 약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퇴원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어디로 퇴원시킬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관찰을 해야 되겠고, 그러고 퇴원하기 직전에 초음파라든가 심전도를 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자, 다음 외래는 언제 올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때 퇴원할 때 정책에 대해서 디스차지 메디케이션이라든지 환자 교육, 또 그다음에 가족과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서포트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퇴원이 되고 난 다음에 롱텀 팔로업에 있어서는 외래를 언제까지 보낼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인데요. 사실은 타비 팀이 30일까지는 타비 팀에 대한 것들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퇴원하면 3개월마다 치료를 해야 되고, 적어도 6개월과 1년마다는 적어도 스페셜리스트가 보는 진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안티스롬보틱 세라피는 아스피린을 평생, 그다음에 클로피돌건에는 3에서 6개월, 그리고 필요하다면 와파린 같은 것들을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겠다. 또는 뭐 노악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항상 이 타비를 했던 환자는 하이리스크 페이션트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리 아테디스, 하이퍼텐전, 하트페일리어, 아리스미아 등에 대한 것, 또 다른 리스크 팩터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관찰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환자에 있어서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 달,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심장 초음파. 저희 나라에서는 1년 6개월 애뉴얼리 심장 초음파를 하는 것을 보험으로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심전도,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24시간 심전도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파라베블라 AR, 그다음에 뉴 하트 블럭, 그다음에 LV 펑션, 그다음에 펄메 아트 프로제를 항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덴탈 하이짐이나 아니면 안토바이트 프로필락시스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임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엔커리지를 해야 되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씩 왜 한 달간의 파이피미팀을 유지를 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보통 보면 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퇴원하고 나서 다음 날까지가 한 80%, 그 다음에 48시간까지 본다면 한 90%, 그 다음에 한 달까지 해서 본다 하면은 거의 뭐 99% 정도가 이제 이쪽이 일어나고요. 대부분 이제 카디악 리 어드미션이 5.7%, 그다음 올 코스로 된 리 어드미션이 30일 날 약 9%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그래서 30일까지는 타비팀에서 이벨루션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는 뭐 타비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0일까지는 지켜보고 30일째 초음파, 심장 초음파를 하는 것들을 레코멘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안티 스롬보틱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라마다 좀 틀립니다. AHA 가이드라인으로 따지자면 평생 아스피린을 쓰고 약 듀얼 안티플라텔렛 세라피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다음에 안티코아굴레이션 와파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3개월 정도 쓸 수 있겠다. 그다음에 카나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와파린이 필요 없는 환자에 있어서는 1에서 3개월 정도 듀얼 안티플라텔렛 세라피를 하는 게 레코멘드 되고 있고, 안티코아굴레이션 세라피가 필요한 환자에 있어서는 뭐 필요하면 하지만 적어도 3제 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는 게 좋겠다. 유로판에서는 약 3에서 6개월, 그래서 3에서 6개월 정도의 듀얼 안티플라텔렛 세라피를 하게 되고 그 후로 싱글 플라텔렛 세라피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뭐 안티코아굴레이션 세라피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정의를 하자면 듀얼 안티플라텔렛 세라피를 어떤 데서는 3개월, 어떤 데서는 6개월, 뭐 이렇게 또 뭐 흔히들은 또 1년 뭐 이 정도를 사용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안티플레이트 세라피의 이제 원칙에 있어서 이제 제일 많은 것은 스트로크나 헤모로지를 방지하자고 할 때 대부분의 스터디들이나 이야기 보시면 처음 한 달 이내보다는 1년 이후 이내가, 그러니까 한 달 이후에서 1년 사이에서 더 많은 이벤트의 스트로크나 블리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기간이 틀리죠. 이거는 한 달이고 이거는 1년에서 한 달을 뺀 거니까 뭐 상황은 기간은 전혀 틀리기 때문에 인시던스는 훨씬 적겠지만 한 달 이내에 발생한 것과 한 달 이후에 발생했을 때 한 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안티플레텔 세라피는 한 달만 할 수는 없고 이제 꾸준히 또는 평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듀얼을 하는 게 낫냐, 싱글 낫게 하느냐는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보면 처음에 듀얼을 하게 됐던 이유는 이제 그냥 스텐트, 그러니까 코로니 스텐트에 대한 개념 때문에 듀얼을 했었던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또 그게 맞지 않느냐. 이제 봐서 듀얼과 싱글 아스피린 세라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지 않는 랜덤라이즈 트라이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노악들이 나오니까 이제 약제 회사들이 이제 노악에서 각각 타비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트라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아굴레이션이 필요 없는 에 있어서 안티플라텔레스를 뭐 클로피돌글이 낫냐 아니면 티카글레라가 낫냐 하는 비교는 스터디, 또는 이런 환자에 있어서 클로피돌글 대신에 리바록사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엔도사반 같은 약제들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어쩐 건지 하는 트라이들이 이렇게 갈리레오나 아니면 어댑타바 이런 스터디들이 있었고요. 또 안티코아굴레이션이 꼭 필요했던 환자에 있어서 안티코아굴레이션의 아스피린을 하느냐 아니면 노악하고 와파린 중 어느 것이 더 낫냐 하는 스터디들이 온고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갈릴레오 스터디에 있어서는 안티플레이트 세라피, 아스피린과 안티플레이트 세라피를 하는 거와 아스피린의 리바록사반을 데일리 10mg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보는 스터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바록사반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아웃컴에 있어서도 리바록사반 그룹이 훨씬 더 안 좋고요. 블리딩에 있어서도 안 좋은 상태를, 그래서 타비에 있어서의 데일리 10mg의 리바록사반은 뭐 좀 더 타겟도 안 좋고 세이프도 안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파퓰러 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그룹은 나오는데, 하나는 아스피린, 아파린이 필요 없는 환자에 있어서 아스피린과 아스피린 클로비도크를 비교한 그룹에 있어서 아스피린의 클로비도크를 한 달간 사용했던 것들에서 훨씬 더 블리딩이 많았었고, 이 블리딩이 많은 것을 때문에
데스라든지 이런 컴포지티브 엔드포인트까지도 이게 더 애우가 안 좋은, 더 이벤트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을 관찰할 수 있겠고요. 와파린을 사용해야 될 그룹에 있어서 와파린 사용한 그룹에 클로비드크를 추가로 사용했을 때에도 역시나 블리딩이 많았었고 이것이 컴포지트 아웃컴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방법보다 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후가 더 좋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온고잉 되고 있는 것은 와파린이 안티코아굴레이션이 필요 없었던 환자에 있어서 어댑투타반은 엔도사반과 듀얼 안티플레이트 세라피를 비교한 스터디, 그다음에 LRT 스터디는 로우 리스크 페이션트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 와파린을 사용하고 있는 그룹에 아스피린을 더하는 것과 와파린을 비교하는 스터디들을 시행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안티코아굴레이션이 필요한 환자에 있어서 아바타 스터디 같으면 와파린 사용과 와파린 아스피린을 추가하는 그룹을 11년간 쓰는 그룹, 또 다른 스터디에서는 엔도사반과 와파린을 비교하는 스터디, 또 이 두 개를 통합했던 스터디가 이제 아틀랜틱스나 아니면 파퓰러 타비 스터디인데요. 와파린이 필요했던 환자에 있어서는 와파린과 에픽사반을 비교하는 것, 와파린 필요 없는 환자에 있어서는 에픽사반과 듀얼 안티플레스 테라피, 그다음에 또 와파린의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의 클로피도그렐을 비교했었던 스터디를 디자인을 해서 결과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결국은 아직 이게 해답이 안 나오죠. 지금으로서는 스터디가 온고잉 되고 있고 이 프로토콜보다 또 다른 프로토콜을 지금 사용해봤지만 아직은 뭐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는 안티플레이트 세라피에 있어서는 탑 이후에 있어서 와파린이 필요 없는 환자에 있어서는 아스피린을 평생 동안, 클로피도그렐의 두 안티플레이트 세라피는 3개월이라는 그룹도 있고 6개월이라는 그룹도 있고 1년 그룹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와파린이 필요하다면 와파린이나 노악을 추가할 수 있지만 트리플 세라피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컨덕션 디스퍼센트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탑일 하는 동안에 컨덕션 디스퍼센트가 있어 생기고 이런 것들 관찰하지만 이후에 이제 탑일을 끝내고 난 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증상이 발생한 브라디카디아나 컴플리트 블락 이러면 이제 퍼먼트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야겠죠. 또 뭐 새로 나오거나 아니면 프로그레시브 하거나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퍼먼트 페이스메이커를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네로 QRS다 그럼 좀 지켜보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메이커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거나 AV 블락이 없거나 번들 브랜치 블락이 없거나 적어도 QRS에 있어서 메폴로지에서 10% 이상의 네로 와이드닝이 없는, 그래서 네로 QRS다 한다면 환자는 멀리 퇴원시켜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퍼스트 AV 블락이 생기거나 번들 브랜치 블락이 생기거나 또는 QRS 와이딩이 생겼다. 이랬을 때는 사실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은 퇴원을 시키되 48시간 동안에 텔레메트리를 시용하고 퇴원시켜서 적어도 14일 이상에 있어서는 심정도 관찰이 필요하다. 물론 그러니까 홈 너싱 하스피탈을 보내든지 아니면 이런 텔레메트리를 계속 유지하든지 함으로써 14일간 유지를 해야 된다로 레코멘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실장에서는 사실 이 상황에서 퇴원을 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퇴원보다는 일주일 정도 지켜보다가 퇴원을 시키는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장비의 개선이 있다면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퇴원시키고 14일간 지켜볼 수는 있겠죠. 일단 퇴원의 조건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퇴원시킬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관찰해서 보면 대부분 탑이 이후에 이제 컴플리트 에이블락이나 이벤트나 페이스메이커가 이제 삽입이 되지만 일주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요. 가끔은 14일이나 24일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하는 것은 이 기간에 있어서 생기는 것을 막고 이쪽에서는 텔레미터로 이제 해야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서 퇴원시키고 이쪽을 텔레미터로 막겠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이제 밸브의 스롬보시스가 볼 수 있는데요. 탑 이후에 보통 이제 이거는 그냥 가설이죠. 처음에 이제 탑을 하고 나면 좋게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이쪽에 증상은 발생하지 않지만 리플레트에 스롬보스가 살짝 생기거나 두꺼워지거나 이런 현상이 있겠고요. 그렇지만 초음파나 이런 걸로는 전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펑셔널 기능이 전혀 없는 서브클리니컬 스테이트가 되겠고요. 이게 진행이 되면 이 정도 시크닝도 오고 스롬보스도 좀 생기고 그렇지만
아직은 벨로시티의 증가는 보이지 않아서 에코를 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세히 보면 보이거나 아니면 안 보이거나 뭐 이래서 서브 클리닉 스테이트긴 하지만 스롬보스가 좀 진행이 돼 있는 거고요.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스롬보시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밸브의 디스펑션이 생기고 이때부터 이제 에코의 벨로시티도 증가되고 보이는 뭐 이런 상태를 보인다고 해서 이런 상태는 이제 서브 클리니컬 리플레이트 스롬보시스 이쪽 이제 클리니컬 리플레이트 스롬보시스 이 가운데는 이제 CT에서는 좀 보이지만 뭐 초음파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기고 아직 환자에 있어서 기능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를 보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 비율을 보시면 이제 보통 보면 네이티브 밸브에서는 약 12%, 그 다음에 밸브에서는 11%뭐 되겠고요. 밸브마다 벌룬 익스펜더블은 약 4%, 셀프 익스펜더블은 약 1% 정도에서 발생을 하겠고요. 그 발생을 보면 초기에 주로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언제 생길지 잘 모르는, 그래서 뭐 이게 뭐 언제 잘 생긴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러고 항상 1에서 2%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수술했던 환자들을 가지고 뭐 에코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밸브 그레이디트가 50% 이상 증가하거나 그다음에 커스프의 시퀀스가 2 이상이거나 뭐 압노멀 커스트 모비디티를 보이거나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로 이제 지적을 했었고 이쪽이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저희 케이스 같이 이제 81세 여자 환자고 이제 디스미아로 와서 이제 에코를 했었고요. 시비어 에어틱 스테노시스로 지금 이제 보셨던 것 같이 타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타비를 진행해서 잘 됐었고 팔로베에서 에코도 좋았었고 뭐 지금 뭐 벨로시티는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CT를 좀 봤더니 이제 이 보면 이렇게 스롬보시스가 관찰이 됩니다. 시크니 완전 이제 디스펑션 생기지는 않지만 이제 스롬보시스가 관찰되고 있고 이쪽 이렇게 보면 보이는 이제 이건 이제 흔히들 관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기존에 네. 기존에 그러니까 그 디스트럭션이라고 한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죠. 개념이 바뀌어서 지금으로서는 이것들을 관찰하면서 에코나 이런 것 타비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서브클리니컬 리플레이트 스롬보시스를 예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팩티브 엔도카라이티스를 볼 수 있는데 보통 얼리에서 1.4%, 레이트하게 0.4%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임팩티브 엔도카라이티스를 항상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레코멘드 되고는 안티플락티를 프로필락시스를 해야 된다. 대부분 이제 뭐 다른 데는 괜찮지만 꼭 치과 치료나 이런 데 있어서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는 것은 뭐 아목사실린이나 뭐 클린다마이신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결론이지만 뭐 타이밍은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 뭐 이제 한 달, 그다음 6개월, 그다음에 3개월마다 환자를 봐야 되겠고 아스피린을 평생, 그다음 클로피도그를 3에서 6개월 정도 사용한다. 노악이나 와파린에 대해서는 아직 좀 결과를 기대해 보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안티를 사용하는 프로필락시스를 해야 되지 않겠냐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